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습이 내 가슴 울렁이게 만들었어. 12월 1일 목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벌써 달력 빨리 넘기십시오. 네, 올해 마지막 달 12월도 상클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시죠. 근데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힘차게 들어온 것 같아요. 어제보다 오늘 아침이 더 춥습니다.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 또 어르신들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오늘도 준비한 게 많습니다. 도시락보이, 월드보이가 국내외 이슈와 월드컵 소식 재미있게 정리해드리고요. 오늘 머니클래스에서는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 내 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우니까 실내에서 영화 한 편, 극장에서 집에서 뭐 볼지 저희가 추천해드립니다. 마동석의 코미디, 한석규의 멜로, 상클의 안목 한번 믿어보시죠. 네, 이 방송 지금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추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김민지 기상캐스터, 어제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건가요? 네, 영하 30도, 이 차가운 북극 공기가 한반도 상공까지 곧장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북극이는 길을 가두고 있던 제트 기류가 느슨해진 건데요. 12월 첫날인 오늘은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어제 발효된 한파특보로 내일 아침까지 전국이 매우 춥겠습니다. 어제 기온 급감에 깜짝 놀라신 분들 정말 많으셨는데요. 오늘은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더 떨어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실제 체감하는 온도는 영하 15도 안팎으로 더 낮겠습니다. 강원도 고성 향로봉의 체감 온도는 영하 31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출근길 영하 9도로 어제보다 1도 낮게 출발하겠고요. 내일도 크게 차이 나진 않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호남, 서해안에 가끔 눈이 날리겠고 제주도 산지에는 내일까지 1에서 5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9도, 대전, 청주 영하 7도, 창원 영하 3도에 머물고 있고요. 낮 기온 서울 영하 1도, 대전 2도, 광주, 대구 4도로 평년보다 2에서 10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한파경보로 매서운 추위가 몸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외출하실 때 방한용품 꼭 챙기시고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 와. 이게 러시아 모스크바보다 더 추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빙판길이 없을지도 걱정인데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어제 퇴근길 열차가 지연되면서 많이 혼잡했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지하철이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차를 끌고 나오시는 분들은 현재 교통 상황도 궁금하실 텐데요. 강변북로의 구리 방향 정체가 빠르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행주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밀렸다가 서강대교와 한강대교 사이로도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으로는 지금 도봉 지하차도 진입부터 성수분기점까지 46분 정도 필요합니다. 분당 지역에서 서울로 출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으로 이제 복정부터 탄천 1교까지 20분은 필요하겠고요. 용인 서울선의 서울 방향 정체 서분당과 서판교 사이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오늘도 도심 진입하기가 많이 버겁습니다. 달래내고개부터 반포까지 꽉 막혀 있고 부산 쪽으로도 잠원과 수원 일대에서 주춤하는 상태입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어제 서울 지하철 파업으로 불편 겪으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퇴근길에 배차 시간은 늦고 사람은 많고 지하철을 몇 대나 그냥 보내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출퇴근길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노조가 파업 하루 만에 협상에 성공해 오늘 첫 차부터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시작된 6년 만의 서울 지하철 파업.
14시간 뒤 서울교통공사와 노조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 8시에 시작된 협상은 자정을 조금 지나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사측과 노조는 2026년까지 전체 인력의 10%를 줄이겠다는 인력 감축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왔는데 이번 협상에서 사측이 한 발 물러나면서 입장차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체결된 노사 간 특별 합의에 따라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안전 관련 인원을 충원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임금 인상안도 지난해 총 인건비 대비 1.4%가량 올리는 데서 합의됐습니다. 지하철 파업은 하루 만에 마무리됐지만 어제 퇴근길 혼란은 컸습니다. 열차 운행률이 평상시에 86%까지 떨어지며 주요 역사에는 지하철을 기다리는 인파가 가득 찼습니다. 특히 2호선 내선 열차는 33분이나 지연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사람들이 너무 밀어서 발이 떴다며 압사 위험을 느꼈다는 글이 올라왔고 인파 위험을 알리는 119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오늘 5시 반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됐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가나와 우리 경기가 무슨 명승부로 꼽혔다는 소식이 있던데 그건 무슨 소리인가요? 맞습니다. 이거 미국에 있는 한 스포츠 매체가 꼽은 내용인데요. 이 조별 1, 2차전 경기만 모아서 그중에 가장 어떤 순위가 명승부였냐 이렇게 뽑았는데 우리 가나전이 4위를 했습니다. 4위. 크레이지 게임, 미친 경기였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네. 이 내용, 결과야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내용만 보면 사실 저도 동의하거든요. 정말 네. 막 흥분하고 재밌었잖아요. 양 팀 모두 측면 공간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이 미국 매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위는 이 독일과 스페인 경기였는데요. 사실 이 경기 무승부였어요. 네. 경기 내내 치열했지만 무승부였지만 이 경기가 가장 재밌었다 이렇게 1위를 꼽았고 그리고 2, 3위는 이변을 보여줬던 그 경기들입니다. 2위는 사우디와 아르헨 기억하실 거예요. 네. 사우디 선수들이 롤스로이스까지 받았잖아요. 빈살만 그렇죠. 왕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진짜요? 맞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3위는 일본. 일본이 이제 독일을 꺾은 그 경기가 3위를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3차전의 명승부는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랬으면 압승도 좋고 역전승도 좋아요. 다 보여주시죠. 네. 다 보여주시죠. 다음 도시락 또 다음 보여주세요. 도시락 못 보셨던 내용을 네, 제가 처음 봅니다. 처음 네. 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빠밤. 네. 2,700억의 아시아로. 네, 처음 보시는 내용이죠. 네. 네, 이 포르투갈 호나우두 그 녀석의 호나우두의 소식입니다. 지금 소속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무소속 백수인데 월드컵 출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백수예요 지금. 그죠? 따지고 네. 보면은 아시아 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스페인 매체가 또 보도한 내용인데 마르카라고 또 이런 내용을 많이 보도하는데 이 호나우두가 사우디아라비아 알라스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계약 기간은 2025년 여름까지 2년 반이면서 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이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는데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2년 반 동안 2,700억을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아,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2년 반이 아니라 1년에 2,700억. 뭐야? 1년에? 진짜요? 1년에 나눠보면 얼마죠? 뭐 일주일에 50억씩 받는 것 같은데 이 연봉의 광고 수익까지 합한 금액이라고 해요. 이 전 소속팀 맨유에서 받았던 게 주급 50만 파운드였다고요. 이게 우리 돈으로 한 7억 8천만 원 정도 이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 유럽 리그 잘 나가는 팀들도 사실 이제 중동이나 이렇게 돈 많은 자본 구단주를 등에 업은 팀이 아니면은 사실 저 정도 금액 주기 쉽지 않거든요. 아니 일주일 동안 숨만 쉬어도 7억 8천만 원 8천만 원. 주급으로 따져보면 대박. 주급 월급도 아니고 연봉도 아니고 연봉도 저 정도 많은데 연봉도 아니고 월급도 아니고 주급 7억 8천만 원. 사실 그래서 갈 수 있는 팀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몸값이 비싸다 보니까 또 그런 맞습니다. 딜레마가 있네요. 근데 사실은 돈을 주는 것도 주는 건데 그렇죠. 저 사람은 어떤 팀에 가든지 네. 자꾸 이 분란을 일으켜요. 팀 아니, 내. 저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저 사람, 그 녀석, 정말. 저 사람 이런 지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사실 유럽 빅리그 팀들은 솔직히 데려오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예. 맨유에서 뛰다가 또 이탈리아에서 뛰다가 다시 또 맨유에서 갔잖아요. 스페인에서 뛰었고. 그랬는데 다시 가기 힘들었는데 이 유럽 빅리그 다른 팀들에서는 딱히 눈에 띌 만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알 나스르는 사실 우리에게도 좀 잘 알려진 팀이에요. 뭐 축구 팬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 이 김진수 국가대표 풀백 김진수가 뛰었던 네. 원 소속 팀입니다. 지금은 임대로 이제 전북 현대에 와 있는데 그런 팀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수도를 연고지로 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리야드.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8, 2019 시즌 우승도 했습니다. 예, 상당히 명문 팀인데 만약에 호날두가 이 팀에 온다.
그러면은 오. K리그 팀들도 상대할 수가 있어요. 아챔에서 볼 수 있는. 맞습니다. 아시아 오. 챔피언스 리그. 거 출전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K리그 팀과도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노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도시락인가요? 마지막 도시락. 이번에 세 번째 도시락까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도 치즈버거만 3개째인데요. 그래서 헷갈렸잖아요. 죄송해요. 헷갈리다니요?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세 번째 도시락. 하나, 둘, 셋. 빠밤. 네, 명품 매장에서 감자탕. 이게 뭐 카타르에 감자탕 집이 있다는 뭐 이런 소식인가요? 이게 사실 월드컵 소식은 아니고 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 관련 이야기. 이게 우리 감자탕이 세계로 뻗어나간 K 감자탕 이런 소식일 줄 알았는데 이승기 씨 관련이면 조금 이제 갈등 이런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네, 충분히 K 감자탕 할 만하긴 한데 이 내용은 이제 한 연예 전문 매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승기 씨가 최근 정산 문제를 두고 소속사 대표와 갈등이 있다는 소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사람 후크 엔터테인먼트 지금 사진이 나오네요. 후크 엔터테인먼트 대표 권진영 씨입니다. 이 권 대표가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이런 내용의 의혹이 최근 보도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 감자탕 정도는 근데 일하다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뭐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이제 감자탕 맛있죠. 근데 감자탕을 먹은 장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자탕을 어디서 먹었냐? 그 명품 브랜드 그 밤하늘의 별 네네. 노래에 나오는 네네네네. 그 룸똥 그 브랜드 있잖아요. 네. 루 무슨 똥? 그 청담동에 있는 그 브랜드 매장 VIP 라운지에서 감자탕 그리고 짜장면을 먹었다고요. 지금 아까 뒤에도 좀 사진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그 그렇죠. VIP 뭐 라운지 같은데요. 해당 매체가 보도한 그 사진이죠. 그러니까 법인 카드로 명품을 많이 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도 많고 와. 막 매장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그랬죠. 하니까 그래서 VIP가. VIP 매장에서 네. 먹을 수 있었다. 뭐 사실 이런 이게 건가요? 아무나 가서 이 청담동 그 리땡동 매장 가서 VIP룸 가서 이 짜장면 시켜 먹겠다, 감자탕 시켜 먹겠다 그러면 가만두겠습니까 사실? 쉽지 아니, 않은 쉽지 이야기거든요. 않죠, 네. 그만큼 이제 구매를 많이 한 VIP 고객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네. 이게 법카로 했다라는 게 이 보도의 핵심입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 2년 전부터 올해까지 저 청담동 매장 저 한 곳에서만 2억 7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합니다. 이 VIP 라운지 2억 7천만 원이면 갈만하겠죠. 네. 다른 브랜드도 법인카드로 구매했는데 지난 6년, 지금 쭉 나오네요. 사용 기록이. 지난 6년 동안 18억 원 정도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당한 금액인데요. 뿐만 아니라 본인이 명품만 산 게 아니라 뭐 호텔도 다니고 했는데 여기 본인만 쓴 게 아닙니다.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법인카드를 쓰게 해줬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권 대표가 지난 6년 동안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유용한 금액이 무려 28억 원이라고 네.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아직은 확인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같은 기간 연봉으로 챙긴 돈만 해도 26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앞서 나왔던 보도들을 보면 이제 이승기 씨 같은 경우에는 밥 먹을 때 법인카드 말고 개인카드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보도 전에 나온 보도잖아요. 전 그걸 보고서는 조금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그래도 가수 겸 배우고 인기도 많고 제가 볼 때는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개인 법인카드 한도 뭐 2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매니저가 뭐 이 샌드위치랑 커피 사려고 한다라고 이 대표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지금 나오죠. 네. 개인 카드로 유도해라. 어머. 일과 후나 전식 때는 개인카드로 유도해. 맞습니다. 이게 법인카드 200만 원 한도도 이승기 씨 개인한테 주어졌다기보다는 매니저들끼리 같이 쓰는 이제 이승기 팀에 대한 한도일 걸로 알려졌는데 이 뭐 개인 카드 쓰라 한 거예요. 근데 참고로 이 보도에 따르면 권 대표 한도 한 달에 8천만 원. 어이구. 40배 차이가 난다고 전해집니다. 또 이 매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샌드위치 커피 사는데 개인 카드 써라 하는 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슬펐습니다. 해도 조금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로. 그러게 그것도 먹는 것 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먹는 거 가지고 저도 사실 먹는 거 좀 예민하기 때문에 예민하죠, 많이. 저 많이 예민합니다. 먹는 거 가지고 일하다가 먹는 건데 그거 좀 해줄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 권 대표 이 입장을 내기는 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습니까? 입장문을 냈는데 보도 이후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사과를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제 유튜브로 이어지는 그 상클 2교시 방송에서도 연애 소식을 전하면서 이승기 씨 또 추 씨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 이렇게 소속사의 갈등, 팬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시락 더 이슈? 오늘은 햄버거 3개가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도현 기자 수고했고요. 다음은 월드 클래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봅시다. 월드보이 얼마나 따끈따끈한 소식도 준비를 했을까요?
오늘은 최근 이 각종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덩샤오핑에 이어 15년간 중국을 통치했던 장쩌민 전 국가 주석이 어제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에 오르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하지만 동시에 1989년天安門 민주화 시위의 무력 진압을 지지하는 등 부정적인 평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장쩌민 전 주석의 사망이 현 중국의 상황에도 영향이 많이 있을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스인데요. 중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이 미묘한 시점에 사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예, 대만의 쭈유 시보는요, 최근 확산하고 있는 백지 행동에 장쩌민의 죽음이 불을 지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시점이 묘하긴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에 반대하는 그 중국 국민들이 계속해서 막 뭐 시진핑 물러가라까지 외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인데 딱 이 또 장쩌민 사망 소식이 나와서 좀 묘하긴 한데 이 또天安門 사태는 1989년에 민주화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막 진압하면서 또 빚어진 유혈 사태입니다. 그 탱크 맞아요. 주변에 유명한 사진. 네. 천안문의 탱크. 그 중국에서는 근데天安門 이게 검색도 안 된다고 해요. 네. 뼈아픈 역사이자 또 민주화 시도의 역사이기도 하고 중국 당국한테는 금기어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더 불을 지펴지고 있다고요? 예, 중국의 상황이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중국 도시 한복판에 심지어 탱크도 등장했어요. 아이고, 다시 또 탱크가. 네, 지금 영상 보시면요. 지금 중국 시내에 난데없이 장갑차가 막 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갑차가 등장한 이유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매우 드문 경우다. 사실 드문 경우 맞죠. 우리도 뭐 장갑차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내에 그렇죠. 다니는 네. 건 보기 어렵죠. 그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 중국 정부가 시위대에 그 어떤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관영 언론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위법 행위를 결연히 타격하겠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입장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시민들 휴대전화도 완전히 검사하고 있고 또 백지 시위했던 그 칭화대 휴교를 시켜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를 휴교까지. 네. 이게 백지 시위라는 게 사실 아무것도 쓰지 않은 종이를 들어가고 우리는 말도 못한다. 이런 항의의 표시 그리고 상징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죠. 말하고 싶지만 뭐 말할 수 없는 요 현 상황을 조금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아까 그 핸드폰 얘기 잠깐 하셨지만은 네. 지하철에서 시민들 핸드폰을 이렇게 봐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는 이런 일들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그리고 또 A4 용지 뭐 백지 시위 말씀하셨는데 이러다가 진짜 중국에서 조만간 A4 용지 판매 금지까지 나오는 거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어쨌거나 이 백지 시위 움직임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은데 시위 성격이 이제 반봉쇄에서 반정부로 바뀌는 양상입니다. 가디언 보도입니다. Civil Disobedience Unprecedented. 10년 전 시 주석이 집권한 이후 중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시민 불복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백지 시위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홍대 거리에서 이런 백지 시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예,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시진핑 내려가라 뭐 이런 내용 보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미국 등 이 서방 국가와 유엔도 시위 추이를 주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시민들이 아까 얼굴 가리고 홍대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좀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네. 예, 다음은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더 걱정되는 날들인데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예. 네. 수술실인데요. 의사 여러 명이 지금 뭐 집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술을 하고 있는데 주변이 깜깜하죠. 그러네요. 근데 이 손전등 헤드랜턴을 들고 수술 부위를 이렇게 비춰가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수술 중인 병원에 전기가 나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이런 게 우크라이나에서는 일상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이 의연한 모습으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Resilience. 일상 회복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대전화 불빛에 카드 게임을 즐기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모습도 좀 보이고요. 콘서트장에서도 관객들이 휴대폰 불빛으로 무대를 비추면서 이렇게 즐기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의 온갖 탄압에 맞서서 우크라이나인들의 이 굳센 삶의 의지 꺾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미인 대회 미스 어스에서 우승자를 뽑는 순간입니다. 누구 제가 다 떨리는데 영광의 1위는 최민아수 한국 참가자의 축하드립니다.
어스가 지구잖아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1위를 했다. 예. 총 86개국의 후보들이 참가했는데요. 작년 미스 코리아 선이었던 최미나수 씨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뽐내면서 당당히 한국인 최초로 최종 왕관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저 사실 이제 뭐 미스 월드, 뭐 미스 유니버스 이런 건 좀 들어봤는데 미스 어스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스 어스는 미스 유니버스, 미스 인터내셔널, 또 미스 월드와 함께 세계 4대 미인 대회로 꼽히는데요. 미스 월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기에 아주 그 미스 월드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죠. 김하은 아나운서. 미스 월드 세계 6위에 빛나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김하은 앵커가 이 아시아의 미의 여왕으로 등극했던 그런 분이었죠.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하은 앵커 나갔던 그 미스 월드처럼 저 대회도 그런 비슷한 대회인 거죠? 저 미스 어스는 2001년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지금 세대 4대 미인 대회 중에서 역사는 제일 짧지만 지명도가 어느 정도 있는 대회고요. 네. 환경 보호를 주제로 개최돼서 그래서 어스예요. 여기서 선발이 되면 앞으로 환경 보호와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김 앵커는 좀 더 역사가 긴 대회에서 네, 저는 조금 더 역사가 긴 대회를 했지만 네, 역시 경력자. 잘 알아요. 역시 또 경험해보신 분이라 다른데 최미나수 씨는 관계자를 통해서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한국인 최초 우승이라는 놀라운 결과,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기쁘다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이런 대회에서 세계 미녀들과 결혼하면 사실 전 모르겠어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김하은 씨? 이게 아마 뭐 대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미스 월드가 뷰티 위더 펄포즈라고 목적 있는 아름다움을 모토로 하는 대회라서 내가 뭐 타인과 사회, 세계를 위해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좀 구체적인 활동이나 실행들을 프레젠테이션하는 게 아주 중요했어요. 영어로. 네, 그래서 그거를 내적인 아름다움이 더 중요한 그런 대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걸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었고 근데 이 대회는 주제가 환경보호니까 그쪽으로 또 공부를 하고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실제 그 최미나수 씨는 사전 심사에서 멸종 위기 동물과 해양 쓰레기에 대한 메시지를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전달해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저는 매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월드클래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라박 이슈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보 이온주 캐스터, 도시락보이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또 만나요. 올림픽대로 뚝섬 유원지 서촌 골목 예쁜 식당 나를 휘청거리게 만든 추억 같은 대사들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예쁘다는 말 들을 수 있을까 하루 단 하루만 기회가 온다면 죽으림을 다해 빛나리 지금 시각 8시 35분입니다. 이 코너 제가 맡고 있지만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재밌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경제 코너를 늘 꿈꿉니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중국 제로 코로나에 몸살 앓는 세계 경제. 이 중국 전역에서요, 시진핑 국가주석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진 강력 봉쇄 조치, 소위 말하는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많은 중국인들이 이제는 못 참겠다 폭발한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공산당 검열과 통제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을 선택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거 뭐 좀 딴 얘기 같긴 한데 사실 이 중국의 봉쇄 정책이 우리 경제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중국 제로 코로나에 몸살 앓는 세계 경제 가지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감시와 통제 나라라고 합니다, 중국. 근데 이렇게 시위가 벌어지기 전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시진핑도 직접 거론하면서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제2의 천안문 사태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까 월드클래스에서도 뭐 장갑차 막 나오는 영상도 봤는데요. 그만큼 중국인들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항의를 하는 게 불만이 많이 쌓인 탓이겠죠. 그렇죠. 코로나 봉쇄, 코로나 폐쇄 정책에 거의 임계점에 다다라 온 것이고요. 이제 못 참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로 코로나 정책 벌써 시기로 따지면 2년이 넘었고요. 3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도 코로나라는 게 바이러스잖아요. 네. 바이러스를 제로로 만든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은 자신들의 어떤 자신감,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표방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내세웠었습니다. 네. 근데 방법은 상당히 과격하고 또 단순할 수 있습니다. 뭐냐?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그 사람의 주거지, 직장을 다 봉쇄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그냥 엄청난 충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렇죠. 그 문 잠근 것 때문에 피해가 커진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 국민들이 반발하더라고요. 네, 이런 코로나 봉쇄 처음 시작은 6개월이겠지, 1년이겠지, 길어봤자 2년이겠지. 네. 근데 2년이 넘어서면서 한계에 다다랐고요. 이 사이에 또 어떤 의혹 제기도 있었느냐. 시진핑 주석이 3년이면 성공을 했잖아요. 네. 이게 제로 코로나라는 게 일종의 정치적 목적 아니야? 이런 의혹까지도 함께 나왔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3년이면 성공을 했었는데 제가 앞서 한계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신장 지역에서 봉쇄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네. 거예요. 네. 이 불이 났는데 탈출을 해야 되는데 막혀 있는 상황 때문에 더 피해가 커지게 네. 되는. 자, 이렇게 되면서 마치 들불이 퍼지듯 전국 중국 전역에서 이 제로 코로나 봉쇄에 반대하는 시위가 나오고 있는데 네. 화재가 발생했던 신장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대도시들, 네. 상하이, 베이징, 수도까지. 전국에서 이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됐고요. 시위의 내용도 처음에는 반봉쇄, 봉쇄 정책 풀어라라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트위터나 이런 데서 나오는 영상을 보면 반정부 시위로 커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얘기도 시진핑 물러가라. 네. 공산당 퇴진. 아예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시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한국의 홍대 앞에서도 중국 유학생들이 시위까지 벌이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신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역시 중국이 세계 공장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그 세계 경제에 얼마나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시각이 이제 머니 클래스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이제 포커스를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중국 경제 말씀하신 대로 세계 공장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는 세계 백화점에 초입도 됩니다. 즉 네. 생산뿐만이 아니라 소비도 함께 담당하는 네. 그런 식으로 존재감이 커졌는데요. 네. 표를 보면 전체 세계 경제의 거의 한 20%, 많게는 4분의 1, 연관 효과까지 보면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경제 규모에서 미국 사이즈가 크다고 하지만 네. 중국이 턱밑까지 추측해 오고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보면은요. 무역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 수입을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네. 중국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머니클래스에서도 우리 한국의 지금 무역이 흔들린다. 8개월 연속 무역 적자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 네. 왜 이렇게 무역 적자가 길어지는가?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핵심은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데가 중국인데 중국이 이 제로 코로나 봉쇄 때문에 거의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거든요. 경제 상황이. 그럼 네. 당연히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의 수출까지도 타격을 받게 되면서 우리의 무역 적자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세계 경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네. 우리가 보통 중국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빠오치, 빠오류. 뭡니까? 못해도 7% 성장. 빠오류는 못해도 6% 성장인데 올해 중국 경제 글쎄요 4%도 위태하고 3%까지도 오고 있는데요. 네. 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2020년 1분기 당시는 코로나가 이제 시작됐을 때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코로나 봉쇄를 쭉 하면서 올 3분기에 0.4 오미크론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제로 코로나를 강력하게 코로나 봉쇄 밀어붙일 때가 또 0%대까지 떨어졌었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은 올해 경제 성장률도 이게 이어진다면 거의 4% 밑으로 떨어질 것 같고
당연히 세계 경제,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6%라는 말이 나왔던 중국이 네. 지금 0.4라는 수치를 받아들였으니까 이게 세계 경제도 정말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머니클래스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외신, 그러니까 외국 사례, 뭐 외국 뉴스 같은데 결국 우리 주머니까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미 지금 내년부터는 경제가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많이 네. 나와 있는데요.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언제까지 갈지 또는 이 봉쇄 또는 시진핑 반대 이 시위는 또 언제까지 갈지 얼마나 커질지 이건 전 세계가 뭐 다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관심이 많을 텐데 일단 경제 성장률 내년에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에 내년 여름께 빠질 것이다라는 게 거의 뭐 유수의 기관에서 대부분의 전문가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든 2023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희망은 없는 거야? 반전은 없는 거야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이슈를 뽑습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이 굉장히 돈줄을 죄잖아요. 금리를 올리고 강력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 긴축 속도를 조금 풀어주면서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도 보고 돈 좀 풀면서 한 번 정도의 이제 세계 경제를 완전히 뭐 침체에서 구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뭐냐? 바로 코로나 봉쇄 완화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코로나 봉쇄를 통해서 완전히 눌러놨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기 부양을 하지 않더라도 봉쇄만 풀어도 뭐 소비 부분의 성장률은 2%포인트, 3%포인트는 그냥 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봉쇄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저기 국기 보이시죠? 외에는 거의 다 내년 전망치가 0%. 그러네요. 그다음에 역성장 해봤자 1%인데 유일하게 만에 하나 중국이 좀 힘을 내준다면 거의 4%대, 5%대가 가겠고요. 중국이라는 엔진이 돌아가면서 세계 경제를 한번 끌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경제뿐만이 아니라 주식하는 분들도 매일 코로나 봉쇄를 푸네 마네 이래가지고 못 푸네 풀어야 되네 내년 여름에 푸네 연말에 푸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런 또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막 멘트가 뭐가 나올까 이렇게 경제에 관심 많은 분들도 신경을 쓰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NYT 뉴욕타임즈 보도 보니까 서방은 최악의 불황을 피하기 위해선 시위의 조기 진정을 또 시진핑 정권의 몰락을 위해선 시위가 더 번지길 바라야 된다. 뭐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 뭐 이런 보도도 했더라고요.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언제 풀릴 거라고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나왔었을 때, 즉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의 뭐 우회적인 입장은 내년 3월에 양회라는 중국에 굉장히 큰 행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 양회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이 코로나 봉쇄, 제로 코로나 정책을 푼 다음에 이제 4월, 5월, 6월 따뜻해지는 봄, 여름으로 가잖아요. 그럼 내년 한 5월, 6월께 정도에 이 제로 코로나를 끝내고 코로나 봉쇄를 풀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앞서 우리가 화면도 봤지만 어마어마한 시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중국 공산당도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시선은 기존의 공산당의 행태를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중국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 더 강력하게 제압을 할 것이다. 더 쫀다. 그러니까 코로나 봉쇄는 뭐 1월, 1, 2월도 아니라 내년 여름까지도 갈 정도로 더 압박할 것이다라는 이제 하나의 설이 있고요. 강경론이라고 하시겠네요. 강경론. 두 번째는 조금 이제 다른 시선인데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은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도 끝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동안은 명분이 없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우월을 표하기 위해서 코로나 봉쇄 제로 코로나를 했는데 은근슬쩍 풀면 어떡해요? 하고 풀었을 때 만에 하나 막 확진자 수가 4만 명, 5만 명 나오면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 저렇게 중국 시민들의 뭐 반시비 정책 또 IMF 같은 곳에서 코로나 정책 재보정해야 된다. 이렇게 좀 판을 깔아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분 삼아서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도 이참에 자연스럽게 코로나 봉쇄를 이 제로 코로나를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는 원래 예상했던 내년 3월 이후 아니야. 더 빨리 풀 수도 있어. 이런 전망도. 그러나 다수설과 소수설로 보면 그냥도 압박할 거야가 일단 다수설이고요.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계기가 역설적으로
코로나 봉쇄를 빨리 풀 수 있을 것 아니냐가 소수설이긴 한데 두 가지 시석이 지금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시위가 번지고 있고 지금 굴러가는 이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중국 시위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 확 완화가 되면 네. 중국으로 돈이 또 확 몰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당장 우리 환율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우리가 뭐 킹달러, 갓달러, 무조건 달러만 가져야 돼. 달러를 손에 넣어야 돼. 그런 이유는 금리 때문입니다. 뭐 금리가 높고 앞으로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따져보면은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는 수준이 내가 왜 투자해? 내가 어디 왜 가? 그냥 달러 갖고 그거 은행에다 두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달러를 찾고 또 달러를 찾고 하니까 달러만 승승장구한 건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이 푸는 거예요. 하고 중국에서 한번 으쌰 뭔가 기회가 나올 것 같다면 이 달러가 지갑에 있지 않겠죠. 뭐 금리가 높기는 하지만 내가 한번 저기에서 투자를 해보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달러가 이제 다시 금고에서 미국에서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동안은 달러를 가지려고 해서 달러의 몸값이 치솟았는데 네. 이제는 달러 대신 뭐 신흥국 주식, 달러 대신 중국 주식, 달러 대신 우리 한국 주식 뭐 이런 걸로 원자재로 가게 된다면 실제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서 지금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 문제가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코로나 봉쇄가 환율로 따지면 오히려 달러 강세를 약세로 바꾸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일부 산업군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 제가 사실 기다렸던 질문입니다. 이 제로 코로나 완화가 되면 좀 주식 투자에도 관심이 많은데 네. 수혜주 좀 구체적으로 뭘 좀 꼽아주시겠어요?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 항상 두 개로 좀 나뉩니다. 스타일이. 첫 번째는 중국이 4차 산업혁명에도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재생이라든가 또 2차 그 전기차라든가 이쪽에 산업 주식을 노리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코로나 이제 봉쇄가 풀린다면 이쪽은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미국의 견제가 계속될 것 같아서 그 소비 사이드 쪽 저희가 이렇게 보면 중국의 소비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중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호텔 면세점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그리고 또 미디어 엔터 이건 이제 한알령도 같이 풀리게 된다는 존재 하에서 오히려 중국 관련주에서는 소비주 쪽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또 그런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봉쇄가 풀려서 밖으로 나온 중국 국민들이 어떤 걸 소비하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시점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중국 이슈가 우리 돈에 미치는 영향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12월) 첫날인 오늘은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옷차림이 비교적 가벼웠던 지난주와 달리 거리에 하나둘 장갑과 목도리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대관령의 수은주가 영하 14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이번 강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져 전국이 매우 춥겠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어제 칼바람의 추위에 깜짝 놀라신 분들 정말 많으시던데 오늘은 더 춥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더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중부지방이 0도 안팎, 남부지방은 5도 이하에 머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의 경우에는 실제 체감하는 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하늘 상태 보시면 전국에 구름 가득하고 눈이 오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호남, 서해안에는 가끔 눈이 날리겠고요. 제주도 산지에는 내일까지 1에서 5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네, 현재 기온 한번 보시면요. 서울 영하 9도, 대전, 청주 영하 7도, 창원 영하 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 영하 1도, 전주 3도, 부산 7도로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국이 매우 춥겠고 주말에는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주말 사이 기온이 조금 오르긴 하지만 다음 주까지 아침 기온 계속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여전히 공기가 건조해서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상암동 클래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상클 라이프에서 전해드리려 했던 영화 소식은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요. 일부 주유소 가시면 휘발유에 품절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미리 검색해보시고 가셔야겠습니다. 네, 꼭 참고해 주시고요. 12월 첫날에도 상클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저희가 따뜻한 온기와 열정, 후끈후끈 뜨겁고 생생한 소식들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항상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아침 8시에 어김없이 에너지 듬뿍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